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일하는 홍재연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시대의 서천지역에 관한 거가 주제인데, 제가 조선시대를 지금 한국사 전공하면서 조선시대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서천은 또 저희 시댁이 서천 서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남다른 그런 고장이죠. 제 고향은 청양인데 서천하고 청양은 문화가 많이 달라가지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천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관심이 많았고, 이번에 이런 자료를 정리하게 됐고, 마침 또 제가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서천 군지 편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군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자료 같은 거 찾다 보면 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한 10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우리 지역의 뭐 역사, 지리, 행정, 경제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지금 집필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기관에서 요즘에 서천의 읍성 발굴 사업, 혹시 읍성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것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산읍성, 비인읍성 주변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천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그런 기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의 충남, 근데 이게 서천, 이거 참 너무 지루한 얘기라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잘 막 고민하다가 자료들을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주로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의 우리 서천 지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의 되게 작은 변두리 고장이기 때문에 기록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나 조선시대 되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록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래서 온갖 기록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요새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기록을 안 남겨가지고 뭐 지금도 뭐 행정적으로 기록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민족이 마치 기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기록에 너무너무 집착한 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 일제강점기에 그 일반인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을 한번 좀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정보가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서울에서는 그 일본인들이 육조거리, 그 광화문 육조거리에다가 온갖 관공서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쌓아놓고 불에 태웠는데, 그걸 보면서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할 정도로 기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있지만 임진왜란 뭐 이럴 때 다 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 기록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충청도가 조선시대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세조 이성계가 즉위하잖아요. 이성계가 즉위하자마자 한 달 만에 도읍을 옮기겠다고 그렇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조선이라는 국명도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이런 지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땅을 찾아오라고 시키게 돼요. 그때 권중하라는 사람이 진동현 산수 형세도와 계룡산도라는 두 개의 지도를 가져와서 바치게 되는데, 이 진동현 산수 형세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태조의 그 태실이라는 거를 어디다 둘 건지를 찾는 작업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실이 뭐냐면, 왕이 태어났을 때 그 탯줄을 보관하는 곳이 태실인데, 그런 건 아무 데나 두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당도 찾아오고, 수도를 옮길 때도 찾아라 했을 때에 두 개의 지도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태조가 바로 대신 군사 무학대상을 다 데리고 계룡산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권중하가 계룡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18일 만에 개성에서 이 계룡산까지 와서 한 5일 동안 머물면서 여기에 산수형세 살피고 측량도 지시하고 신도 건설하라고 바로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여기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거죠. 그런데 공사를 한 달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봄에 농번기가 되면서 잠깐 멈추고, 그러다 5개월 후에 다시 또 재개했는데, 이때 하륜이라는 사람이
계룡산보다는 한양이 좋겠다고 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뭐였냐면 계룡산은 너무 남쪽이고 또 금강하고 너무 멀다. 지금도 그 계룡산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룡산 주변에 큰 강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이 되게 멀리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커다란 물류를 움직이려면 수로 교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과 너무 머니까 이것도 안 좋다. 또 풍수적으로 그렇게 좋지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땅이 너무 좁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대동여지도에서 우리가 계룡산 부분을 확대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태극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당자리라고 주장했던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뭐 수태극, 산태극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계룡대 그 육군 3군 본부가 들어있는 그 자리 딱 거기예요. 그 자리를 지금 3군 본부 건설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넉넉한 평지가 있고 약간 이게 그 당시 한양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한양을 조금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해군본부 쪽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주춧돌, 궁궐 만들려고 했었던 돌 무더기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걸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기는 어려운 그런 군사지대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도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진동현의 산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태조의 태실을 둘 산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 지도도 사실 그 당시의 지도는 아니고요. 그 당시 지도는 없어졌고 이거는 조선 후기 지도거든요. 이미 태조의 태실을 둔 이후의 지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도 되게 명당 자리예요. 막 이렇게 산이 막 둘러싸고 있는 깊은 산에 여기가 지금의 금산의 중부대학교 쪽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중부대학교가 들어가면서 여기를 그냥 다 훼손시켜가지고 현재 위치는 여기가 아니지만 딴 데로 옮겨졌어요. 그 근처로. 그래서 금산에 있는데 바로 태조의 태실은 이곳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충청도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이야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청도라는 도명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할 때 제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이런 행정제도가 완전하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행정제도, 행정구역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고을의 관리를 파견을 못 해가지고 큰 고을에 한 명 두고 주변을 같이 좀 봐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었고 지역사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은 호족이라고 해서 사실 그 지역의 유지집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곳에 관리를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명이라든지 동네 고을명 이런 것들도 다 재확립하는데 충청도가 태조 4년에 양광도였다가 충청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충청도라는 이름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충주하고 청주의 앞글자를 딴 거죠. 충청도. 근데 조선시대 내내 보면은 항상 충청도였던 건 아니에요. 충공도, 청공도, 공청도, 공흥도, 홍충도 막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하고 홍자를 쓰는 거를 보이시잖아요. 충하고 청 말고 공하고 홍. 그건 바로 공주와 홍주의 앞글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경상도는 경주랑 상주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이렇게 앞글자를 딴 거죠. 근데 경기도는 달라요. 경기도는 서울 경자랑 서울 주변의 땅을 뜻하는 기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경기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은 여러 번 바뀌지만 항상 다시 충청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충주나 청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대표 지명으로 쓸 수 없다. 나라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주나 홍주의 앞글자를 따게 되는데 어떤 나쁜 사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충주나 청주에서 역모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사건 아니면 뭐 종이 주인을 죽이는 사건 이렇게 완전 비윤리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 그 지역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동네 이름이 바뀌어서 공산으로 바뀌거든요. 청주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청주도 서원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보통 한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이건 충청도라는 거는 아주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인 지명이고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르는 게 호서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서라는 말이 호의 서쪽인데 이 도대체 호가 뭐냐 이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연구 성과 결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김제에 있는 벽골지를 호라고 한다. 아니면 제천의 의림지를 호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금강이 예전에 호강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자를 쓴다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큰 강이나 큰 호수 이런 걸 사이에 두는 걸 알 수 있고요. 각도의 별칭도 관북, 관동, 관서, 뭐 영남, 호남 이런 거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이나 뭐 해, 영 이런 것들이 다 큰 고개, 뭐 산 이런 걸 뜻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충청도 전체 지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쪽이 충청우도, 이쪽이 충청좌도라고 합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지도랑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충청북도 지역이 좌도로 들어가고요. 충청남도 지역이 우도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좌가 좌우가 아니고 임금이 밑을 내려봤을 때 좌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도, 좌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좌도, 우도를 하다가 근대 시기에 됐을 때 그때 이제 남도, 북도로 바뀌게 돼서 지금으로 보면 남도랑 북도가 사실 아니지 나란히 있는데 남북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명이 왜 이렇게 됐냐고 민원으로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 우리 남북이 아닌데 자꾸 남북도라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제시대에 그런 식으로 다시 행정구역을 재편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충청 좌도 우도를 나눌 때 보면은 여기서 되게 큰 산맥이 있어요. 차령산맥하고 쭉 이어지는 그 산맥 한 줄기가 있고 차령산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홍주, 공주, 청주, 충주 이렇게 나눠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충주 문화권, 청주 문화권, 공주 문화권, 홍주 문화권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홍주 문화권을 다른 말로 할 때 내포 문화권이라고도 하죠. 내포 문화권이 바로 이 홍주 문화권이고요. 공주는 주로 금강 문화권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금강을 쭉 들어오기 때문에 홍주 이 내포는 이 바다, 이 공주 문화권은 금강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옛날부터 산은 문화의 줄기가 있을 때 산은 그걸 끊는 역할을 하고 강은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강줄기에 걸쳐 있으면 대체로 같은 문화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청주, 충주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충청북도 빼고 우리 충청남도만 봤을 때 이 산줄기를 쭉 뻗어 내려가면서 이쪽이 홍주 문화권, 공주 문화권으로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서천이 여기 딱 걸쳐 있어요. 여기 걸쳐 있는 데가 바로 청양하고 서천인데 서천 같은 경우에 이쪽 밑에 한산은 공주권에 들어가고 서천하고 비는 홍주권에 들어가고 청양 같은 경우도 정산은 공주권인데 청양 읍내 쪽은 또 홍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고 역사적으로 막 고증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천에서 그때 되게 반발이 있었어요. 서천은 그때 내포문화권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기록,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결국 서천도 내포문화권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조선시대, 이렇게 군과 현, 고을이라고 말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을 보면은 국가나 왕실에 대해서 중요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 당시에 나라의 중요한 지역은 좀 높은 급인 시 단위가 되는 거고 나라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군 단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군과 현을 나누게 되고요. 다 잘 정리하고 나니까 전국에 한 330개 정도의 고을이 정리가 돼서 여기에 다 이제 수령이 파견되게 됩니다. 또 고을 치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면을 나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서면, 뭐 남면 이렇게 말하는 게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네.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면이 그렇게 나눠지고 그 안에 리, 촌, 동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게 많이 선진적으로 발전하게 돼가지고 각 리나 촌이나 동을 맡아서 책임질 사람들도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선진적인 행정을 하게 됩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 54개 군현이 있는데 그중에 33개 정도가 현재 충남 지역이에요. 충남 지역 훨씬 이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금산이나 진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라도였고 그 당시에는 1980년대에
충청도로, 충청남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고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고을에 만약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옆에 고을하고 붙이던가 갈라서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왜 고을을 왜 붙여버릴 때 문제는 뭐냐면 만약 우리 동네에서 역적이 나왔어요. 역적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가 없어진 거, 우리 서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부여에 붙어서 부여 군청까지 가서 일을 봐야 되고 또 모든 게 굉장히 그런 큰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게 일종의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읍성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고 이렇게 선정비 같은 거 쫙 모아져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래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충남에 이제 행정편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문화권에 들어가는 한산은 여기 들어가고요. 홍주 문화권은 서천하고 비인이 들어가는데 군이라고 하면 조금 큰데 현이라고 하면 좀 작은 데죠. 홍주권이 훨씬 더 규모가 커요. 5개 군과 14개 현. 그리고 공주는 2개 군과 10개 현.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큰 산줄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산 서천이 규모가 컸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비인이 조금 작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그 지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시면은 백제시대에 마산이었다가 마산했다가 한산군으로 바뀌고 또 우리 서천은 비중, 비인과 서림, 비인, 서천 이런 식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이상한 거는 마산이었다가 한산이 되는 건데 이 마가 왜 한이 됐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비인은 계속 살잖아요. 비중, 비인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서림할 때 이 서는 도대체 어디에 서쪽을 말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고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한산군, 서천군, 비인현이 있는데 요 안에 속해 있는 특수구역들이 있었어요. 향소, 부곡이라고 말하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거 향소부곡은 천민 집단이 사는 곳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천민 집단이 아니라 특수한 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갓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면 쇠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고지역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천민처럼 느껴져가지고 우리가 천민들이 모여 산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수한 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을 향소부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고려 말까지만 살아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데 한산군에 안보양과 안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 이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안보양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까지도 안보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화양면에. 안곡은 이거는 추측만 하는 거죠. 마산의 소야리일 것이다. 왜냐면 그 소야리 동네에 가보면 이런 비슷한 전설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원님이 있었던 곳이다. 막 이런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또 땅을 파보니까 뭔가 큰 터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데들이 확인이 되고요. 서천의 문조향이 어디 있었는지는 아무도 못 찾았어요. 군의 동쪽 21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따져봐도 이 문조향이라는 걸로 맞춰줄 만한 동네를 못 찾은 거죠. 임술소라는 거는 서천의 신송리나 구암리 쪽으로 보여지고요. 비인엔 옥전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성북리라고 최근에 우리 박수환 선생님이 이거를 고증을 해서 성북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천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바닷가에 접해 있거든요.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바로 수군본부. 수군이 이렇게 머물러야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서천 주변에도 만들어지게 되죠. 보령에 있던 마량진이 나중에는 도둔으로 오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도를 보면 잘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특수구역 중에 하나는 역하고 원. 무슨 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산에 들어있는 역과 원이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서천군에 있는 역과 원, 비인에 있는 역, 그리고 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이 한 단계 큰 규모가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 밑에 이제 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역원이라는 거는 관리를 특별히 수령이 하는 게 아니라 찰방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역 찰방들이 이것들을 관리를 하게 돼요. 왜냐면 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들도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는데요. 사실 옆자리는 지금까지 너무 명확하게 잘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기 역말이라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역은 워낙 규모가 컸던 데라서 지금도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이 원은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정원은 숭정산 아래라고 추측은 되는데 곡황원은 또 어딘지 모르거든요. 한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지명들 전설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말을 타던 곳이라든지 누가 와서 먹고 자고 가던 곳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천군의 갱망원, 길산원은 뭐 길산 그 동네에 있는데라는 걸 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종천원은 종천리, 독두등원은 원두리, 탑원은 성북리. 그러니까 비인은 주로 성북리 주변으로 중요한 것들이 다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고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의 이 우리 지역의 규모는 어땠는지, 인구 규모라든지 경지 규모는 어땠는지 기록들을 한번 보면은요, 한산이 그러니까 1600명, 서천이 1800, 이거는 1400년대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지역에 이 정도의 규모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확실히 비인이 제일 좀 작은 동네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땅이 또 있습니다. 한산군에 있는 땅, 서천군에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논이 많을수록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체로 비슷한 규모지만 비인연이 역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딴 데는 다 5분의 3이 넘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산군 같은 경우는 한산부터, 왜냐면 저희가 항상 보면은 한산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한산을 먼저 보시면, 왜냐면 공주 문화권에 있는 한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천과 비인을 이렇게 그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직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요. 한산으로 바뀌게 돼요. 왜 한산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한자를 썼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간무를 뒀다, 고려시기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들이 다 파견이 안 되니까 큰 고을에 관무 한 명 둬가지고 주변을 다 같이 다스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간무를 둬서 홍산까지 다스리게 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게 지한주사, 그러니까 한이라는 글자가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이게 승격이 되고 조선시대 한산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산의 다른 이름은 마산, 마읍, 한주, 아주 이런 전통적인 지명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간에 이 마자가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한 부분이죠. 한산 읍성 주변에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희가 이 읍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지정 구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재라고 할 때에 우리 동네 문화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지적이든 국가지정이든 문화재가 있으면은 그게 그죠, 불편한 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시댁에 저희 큰 신우가 비인읍성 밑에 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를 지금 건물도 못 올리고 그 외양간도 넓혀야 되는데 그 공사도 못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이 되게 상위법이에요. 뭐든지 개발하기 전에 문화재에 걸리면은 문화재 보호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특히나 도지적 문화재는 주변에 300m를 전부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그 사방 300m 안에 들어가는데 그쪽은 뭐 어떻게 집을 짓거나 집을 고치거나 이럴 때마다 다 신고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국가지정은 주변에 500m까지 이렇게 넓혀집니다. 근데 비인읍성에 저희 신우가 사는 그 비인읍성 밑에 특징은 뭐냐면 거기 그 3층 석탑 있는 거 아시죠? 석탑은 또 국가지정이에요.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이렇게 300과 500이 딱 걸리는 고지점에 우리 그 신우가 살고 계셔가지고 문화재 이거를 현상 변경을 하기 전에는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기도 같은 데는 문화재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많이 올라와요. 한동안은 문화재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문화재 해제해달라는 지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읍성 같은 데가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또 국가에서 이걸 많이 줘요. 예산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한산읍성이나 뭐 비인읍성 이런 데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천에 읍성이 3개가 다 잘 남아 있는데 그렇게 잘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개발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싹싹 없어지거든요.
그 읍성 안에 보면은 관아가 쭉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뭐 너무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가 제일 흔히 아는 건 동원. 동원과 내화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원은 이제 수령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이 되고요. 내화는 그 살림하는 곳, 수령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살림하는 곳이 내화. 근데 이 전반적인 관아 건물 중에 가장 격이 높아야 되는 건물이 바로 이 객관이라는 건물입니다. 객사라고도 부르거든요. 객사는 어떤 데냐면 왕을 상징하는 패, 위패같이 생긴 전패를 모시고요. 거기에서는 만약에 어디 지나가던 관리라든지 뭐 높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이 고을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 전패 앞에 가서 왕에게 인사드리듯이 한번 예를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내는 건데, 대신에 그 객사의 끝 양쪽에 방을 하나씩 마련해가지고요. 멀리서 오는 그런 높은 벼슬아치들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객사 하면 여관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관이 아니라 가장 이 동원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객사인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객사가 있던 자리를 지금 도로명을 바꾸면서 객사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재수없게 객사길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 객사가 있던 자리인데도 지명을 바꿀 정도였거든요. 객사를 잘 모르는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상징하는 위패를 모셔놨기 때문에 너무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라서, 예를 들어 우리 백성들 중에 수령한테 막 불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수령을 내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서 몰래 이 전패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이 수령한테 이거 하나 관리 못하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파직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마치 유행처럼 돼가지고 이런 지역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전패 없애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수령을 자르지 않습니다. 하도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범인을 뭐 물색해라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우리 지역에 대체로 이 객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근대 시기에 되면은 학교로 변신을 많이 해요. 왜냐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크고 좋으니까 대체로 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중동 초등학교가 딱 옛날 객사짜리고 그렇거든요. 서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건물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완전 행정 거점 지역이 되는 거죠. 서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도 잘 보면 이런 지도들이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요즘에 복원하고 이럴 때 이런 지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이런데 건물이 여기 보면 누각이라는 곳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 건물이 가운데 이렇게 높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설림군이었다 남양, 그다음에 서림군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서천으로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려 말에 이 지역 출신 이연충이라는 사람이 충선왕에게 어떤 큰 공을 세우면서 이 동네의 격을 한 차원 높여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서천군에서 어떤 사람이 나라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럼 서천시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천도 이때에 크게 되면서 세종 때 서천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런 빨간 거는 길이 이렇게 나오고 읍성을 둘려져 있는 게 보이시고요. 향교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우리가 읍성 옆에 그 향교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 것처럼 향교가 있고요. 중요한 건물들. 이렇게 빨간 것들은 대체로 감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옥을 대체로 다 동그랗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으로 들어오고 하는 모습들이 잘 남아있어서 지금 서천 군청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그 자리에 대한 아마 그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건물이 이미 지하까지 막 뚫려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거기를 지금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다 발굴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게 나가면 발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천 같은 경우는 그 행정 중심지에 현재 우리가 읍성 자리, 군청 자리가 원래는 아니었고 그전에는 남산 쪽에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고려시대 말까지도 남산이 바로 군청 소재지였던 거죠. 그 군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실 지금 좋은 뭔가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이 남산이라고 안 부르고 영취산이라고 불렀는데, 영취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굉장히 신령한 의미를 가진 곳, 통도사가 있는 양산도 영취산이거든요. 영취산이 굉장히 그런 신성하게 생각했던 산이었는데, 읍치가 그 소재지가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산이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영취산이었던 옛날 이름대로 보면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서 여쭤봤더니
이 산봉우리 중에 하나는 영치산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산인데 이 한 봉우리를 영치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거 남아있거든요. 이게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주로 석탑을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여기 가보면 이런 게 확인이 되고요. 90년대 말에 남산성을 발굴해 보니까 뭐 이런 명문, 글씨가 써있는 기와 같은 것들도 나오고 한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목은 이색이 쓴 그 시에도 보면은 이게 남산, 그 영치산에 대해서 읊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니까요. 거기가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이걸 저희가 촬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군청 소재지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남산에서 보면 꼭대기에서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저쪽 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요. 이 벌판이 사실은 지금은 다 논밭이지만 과거에는 물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여기가 모든 게 조망이 가능한 곳이었던 거죠. 이렇게 조망이 좋은데 왜 굳이 이쪽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남산 밑에서 위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산의 남산에 섰을 때 남쪽을 보나 북쪽을 보나 다 너무너무 잘 보이는 자리인데 굳이 이쪽으로 간 이유가 보면 길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요한 길목이 저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길산포로 향하는 저 장구마 쪽에 들어오는 저쪽 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이쪽보다는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 장암진성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여기를 관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남산보다는 저 안쪽이 더 넓고 안온하고 이래가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황희정 승이 이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1438년에 최윤덕이라는 분이 면천에 지금 산성을 쌓고 있는 것 같은데 면천이 어딘지 아시죠? 당진 쪽이거든요. 그쪽 산성보다 서천을 빨리 먼저 쌓자 이런 주장을 할 때에 황희정 승이 안 된다고 하면서 면천부터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천성을 먼저 쌓게 돼요. 그러면서 서천은 조금 뒤늦게 하게 되고 남산성은 이제 옛날 읍성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천 읍성 자체가 1438년부터 1450년 사이에 우리 그 군청 주변의 그 성이 이때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관리하고 하는 거지 이 시기에 완전히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온갖 기록에 보면은 읍성과 고읍성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고읍성은 주로 남산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읍성은 지금의 그 자리를 말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들은 그렇게 좀 분리가 돼 있었어요. 관아가 일단 남산에 있다가 저쪽 북쪽 군사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관아 주변에 있어야 할 각종 행정시설들, 관련 시설들도 같이 옮겨가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황당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황사라는 건 수령이 직접 제사 지내는 장소거든요. 성황사가 남산성 안에 계속 있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다 이전을 하게 되고요. 군사리로. 향교도 마서면 개동리 쪽에 있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점 행정센터 주변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의 그 남산은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서천군 옛날 지도를 보니까 그 영치산 주변 20리가 전부 다 의송산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의송산이라는 말 자체는 뭐 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목재를 갖다가 쓰는 산을 주변을 의송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던 거죠. 주변에 이 산 주변이 국가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이제 벌채를 금지하는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700년대까지는 이 주변에 사람이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은 바로 이제 군사리 우리 읍성 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140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가 군 소재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비인이 있습니다. 비인이 보면은 이렇게 지도도 보시면 되게 작잖아요. 비인이 아무래도 한산 서천보다는 작은 고을인데 여기는 그 바다를 지키는 자리로 너무 요충지라서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로 계속 여겨지게 됩니다. 비인이란 그 비자는 계속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산 서천 비인의 어떤 규모를 한번 보시면 한산 서천 비인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서천이 지금 가장 좀 커요. 인구가 13,000명. 비인은 11,000명이고 한산도 11,000명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비인이 그래도 사람이 많았던 거죠.
왜냐면 모든 게 규모가 작은데도 인구는 한산하고 비슷하니까요. 인구라든지 호구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에 이제 이렇게 딱 행정적으로 규모가 갖춰지면서 관리가 파견이 되게 돼요. 수령이 파견되는데 보통 한산하고 서천에는 종사품쯤 되는 군수가 오고 비는 종육품 되는 현감, 조금 낮은 직급이 오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 외직이라고 하는데 한산 서천의 군수 명단을 저희가 다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산에 한 210명 정도, 그 다음에 서천 한 230명 정도, 비는 한 220명 정도 돼요. 조선왕조 500년을 따져보면 보통 1인당 한 2, 3년 정도, 길어야 3년 했을 거라고 알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원래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바꿔요, 계속. 왜냐면은 관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자꾸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수령들이 다 오게 되면은 자기들한테 이제 의무가 주어진데 7가지 의무를 줄줄줄 깨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 왕이 불러가지고 이 수령 칠사 뭔지 말해보라고 시켜요. 근데 저희 생각에 이거 못 외울까 싶은데 실제로 말을 잘 어버버버 하다가 혼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령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야 되고 학교도 번창시켜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혼인 같은 것들도 수령이 엄청 신경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사, 그다음에 송사, 그다음에 간사하고 교활한 놈들 없애라, 뭐 이런 것들이 7개의 의무로 딱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왔던 수령들 파직 사례를 한번 봤더니 파직 너무 많이 당해요. 계속 파직 당하거든요. 외국어 침입했는데 거기 그거를 전체 그 주장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 장군 같은 사람이 이제 너 뭐 해라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파직당한 사람이 있고요. 죄 없는 사람을 결박해서 하룻밤을 묶어놨다가 죽게 된 죄, 이런 걸 물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비랑 관노비랑 간통을 하고선 또 아내를 열어두고 자기가 어디 갈 때마다 이 여자 데리고 가고 저 여자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서천에. 이런 사람들 품행불량이라고 해서 또 파직 당했고요. 어떤 경우 부유한 상인과 결탁해서 곡물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나눈 거예요. 곡물이라는 건 지금 나라에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를 자기가 빼돌려가지고 팔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여종을 팔게 막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정사를 직접 안 하고서 아랫사람들 향리한테 맡겨가지고 원망을 산 사람, 사리사욕 채운 사람, 뭐. 근데 여기서 제일 심한 거는 서천은 어쨌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의 가치가 워낙 높아가지고요. 그걸 엄청 수탈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잘리는 수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보면 선정비가 쫙 있잖아요. 선정비에는 잘못된 오해가 이거 백성들 괴롭혀가지고 선정도 안 해놓고 세운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한 사람들이 역시 많이 있는 편이고, 어떤 경우에 파직당했는데 선정비가 남아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세금을 잘못 걷어가지고 파직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안 걷어준 그 수령이 고마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기록과 실제가 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스스로 사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싶은데 저기 비인 가라고 하면은 뭔가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다쳤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부모님이 늙어서 봉양해야 된다, 이런 핑계로 사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두룩하고, 또 암행어사의 서계로 파직되거나 관찰사가 찾아와가지고 성적 매겨서 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충청도 사람들은 뭔가 여유만만하고 느리고 뭔가 욕심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권세와 이익에 쏠리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권세와 이익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그 외부인들의 시선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옛날 기록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징을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지리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수령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 특징이 어쩐지를. 그런 걸 기록해 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선 후기에 기록해 보이는 서천 사람들의 특징, 한산 사람들은 모시를 심고 거두고 배를 잘 짜고 그걸로 이익을 많이 남긴다. 서천구 사람들도 모시를 심고 배를 짜는데 힘쓴다. 이거 모시가 되게 중요했었던 걸로 보여요. 비인 사람들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검소하다. 그리고 고기 잡고 밭을 갈아서 열심히 농사 짓는다. 대체로
좋은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평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주는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1400년대 기록부터는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 지리지, 뭐 신증 동국여지 승남, 여지도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책들은 전국의 모든 군현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목차로 정리가 싹 되어 있어서 요즘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거나 뭐 자료 정리하거나 할 때 좋은 게 바로 이런 지리지 같은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다 보여지고 있어서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한산군의 성씨 보면은 토성은 이시김씨. 여기서 말하는 토성이라는 거는 한산을 본관으로 쓰는 그런 성씨들이에요. 한산 이씨, 한산 김씨가 있었고, 촌성은 이제 조그만 지역들에 있는 성씨들, 단씨, 유씨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성은 다른 데서 온 성씨거든요. 이게 1400년대에 이미 다른 데서 서울에서 온 전씨들이 살고 있었던 거고요. 속성이라는 것도 원래 다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때 다시 기록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최씨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산에는 이런 성씨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산에서 이런 여러 성씨들이 이게 다 양반 아주 뭐 잘 나가는 양반 성씨라고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성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려면 생원이나 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명단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생원 진사에 합격한 사람들 명단을 쭉 보면은 한산은 안동원 씨가 제일 많고 고령신 씨, 덕수 씨 이런 순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보시면 한 명밖에 배출 못하는 성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괄호 안에 있는 게 사람 숫자거든요. 안동원 씨는 22명이나 나왔는데 나머지 다 적은 거죠. 우리가 TV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김생원, 이생원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는 거는 엄청난 그 권위를 부여받는 거였던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조선시대 전체 500년에 걸쳐서 사람 요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그 지역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문과급제까지 가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최상급, 문과급제는 500년 통틀어서 서천에서 몇 명 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 아까는 한산이었고요. 서천을 보시면 토성, 서천 나씨, 서천 이씨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아시는 나씨는 나주나씨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서천 나씨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조선 초기에 보면은 본관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어 청주한씨, 면천한씨 막 많은데 1600년대쯤 되면 성씨들이 다 하나로 붙어버려요. 큰 본관으로.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관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더 이렇게 뭔가 좀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기록들을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 본관이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침 딱 그 바뀌는 시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서천에 있는 나씨들이 지금 나주나씨지만 서천 나씨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다음에 망성이라는 건 이 시기에 이미 없어진 성씨. 촌성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임술소는 아까 말한 임술소 지역의 성씨들. 이런 성씨들이 많이 있어서 나이, 윤, 배, 백씨들이 조선 후기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생원진사 합격자 명단 보시면 아까 한산보다 훨씬 적잖아요. 한산이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한산이 훨씬 그런 서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걸 좀 알 수가 있고 서천은 뭐 이 정도의 인물이 있습니다. 특히 양주조 씨, 진천 송씨 이런 집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주조 씨는 많이 있는데 아마 진천 송씨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성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입니다. 비인은 보면 성씨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오, 용, 전, 강씨가 다 토성이었고 속성은 방씨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옥전 성씨가 나씨, 또 속성으로 구씨, 유씨, 안씨, 이런 성씨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400년대에 없던 성씨가 1500년대에 나오고 1700년대에 새로 등장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기록에서는 별로 그런 차이가 없었는데 비인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당시 기록을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 새로운 집안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지역이 여기 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인의 생원진사 합격자는 요거밖에 안 돼요. 정말 적은 편이죠. 양주조 씨가 그래도 제일 많고
나머지는 거의 한 사람씩밖에 배출을 못한 정도로 여기가 이제 양반세가 많이 약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급제를 하게 되면은 옆에 하얀 거를 주는 건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은 이 하얀색 교지를 줘요. 하지만 문과의 급제는 문과 급제하면 이 빨간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홍패, 백패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만약 홍패가 있다. 우리 집은 진짜 완전 양반인 게 확실한 거죠. 근데 백패만 있어도 양반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 백패 저 보시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비인에서 생원인사가 저거밖에 안 나온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교지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막 골동품 상회에서 5만 원씩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집안들이 이제 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청도에서 지금 서천 지역은 되게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그 당쟁이 심할 때 거의 노론이 장악한 지역이에요. 우리 충청도 전체가 서인 노론계가 장악을 했는데 우리 서천에 있는 이 주요 인물들의 활동을 보면은 노론 일색이 아니고 약간 소론 계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치적으로는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여기 서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반골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선 초기에 이제 이런 양반 정권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약간 저희가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경상도 지역, 저쪽은 충청도 지역이거든요. 이 당쟁이 시작될 때에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학파도 나눠지고 주요 인물도 다 나눠지고 당색도 나눠지고 우리 지역은 주로 서인계, 이쪽은 남인계, 동인 남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정말 얼마나 다르냐면은 이 양쪽 지역은 이렇게 이 앞에 여자들 옷 한복에 여미는 방향도 다르고 심지어 물레방아 돌아가는 방향도 서로 다르다고 할 정도고 문화적으로도 완전 차이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밝혀보면 어쨌든 이 충청도 지역의 율곡학파 계열의 충청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데 관심이 많았고 그런 면에 비해서 이 퇴계학파에 있는 경상도 지역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도덕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정권을 잡은 쪽은 저기 충청도 쪽이었었어요. 이쪽이 300년 이상의 계속 여당이었던 거죠. 계속 여당이 우리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서천 지역은 그 여당 안에서 갈라진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막 정의당 같은 그런 작은 고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서천에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지역이긴 합니다. 되게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우리 지역의 유교 문화의 특징 한마디로 하면 잘못 쓴 거지만 천하 동예라고 쓴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충청도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천하의 모든 것들한테는 똑같은 예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저기 이제 영남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천하의 모든 존재한테 똑같은 예를 적용하면 안 된다. 임금은 임금,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 딸은 딸 이렇게 나뉘는데 충청도 이렇지가 않고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항상 왕이 막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굉장히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신하들이 되게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이쪽 지역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든 신하든 똑같은 예에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당색으로는 그렇게 우리 지역이 좀 특징적인 면들이 있어요. 지금 이건 현대에 들어와서 요즘에 문화권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막 금강문화권 이렇게 나누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교문화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제 서원이라든지 서원 같은 서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서원이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다들 제사 지내는 장소, 옛날에 선배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 정도로만 알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무슨 사립학교인 것처럼 말을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원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누군가를 제사를 지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주요 업무인데 누구를 제사 지내느냐에 따라서 정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김대중을 제사 지내느냐 아니면 뭐 박정희를 제사 지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분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니까 여기는 완전히 정치 색깔을 띨 수밖에 없어서 서원 같은 경우에
자기네 파가 만약에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면은 그 서원은 갑자기 막 엄청 커져요. 막 나라에서 돈도 주고 노비도 보내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파가 지금 다 물러나는 상황이다 할 때는 서원도 철폐시켜버리고 막 없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원의 역사를 쭉 정리하다 보면은 당쟁의 역사랑 다 이렇게 하나 다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같은 한 가지 색깔일 수만은 없잖아요. 이쪽 분들은 다 우리는 다 한나라당이야. 이쪽 분은 다 민주당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세운 서원, 이 한나라당에 세운 서원이 서로 굉장히 갈등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민주당 정권일 때는 얘네들이 지금 힘을 못 쓸 때고, 그럼 얘네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막 저 서원 빨리 없애라 막 하면서 상소 올리고, 그래서 서원은 완전히 정치 공간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 서원에 배양된 인물이 누군지 그것만 보면은 우리 지역이 당색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보면 거남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는 소론 쪽이 가깝다. 노론이 그렇게 장악하지 못한 지역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한산 문헌서원은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우리 충청 우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서원이거든요. 제일 먼저 사익받은 서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해준 가장 최초의 서원이기 때문에 당쟁이 아직 벌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서원이에요. 당쟁이 벌어지기 전에 만든 서원은 조금 또 의미는 달라져요. 하지만 그런 서원조차도 조선 후기에 가면은 누가 거기다 지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색이 막 달라지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 한산 문헌서원은 결국 나중에 보면 우암 송시열이 여기에 한산 문헌서원에 엄청 지원을 하거든요. 우암 송시열이 바로 노론의 영수, 노론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산서원은 노론의 지원을 받는 서원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문헌서원은 저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문헌서원이라는 거를 저렇게 안에다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아마 둘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서천에 있는 거남서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런 서원이거든요. 소론계 서원. 여기도 보면 사익받고 막 하는 그 시기가 보면 다 소론이 정권 잡았을 때, 거남서원 소론이 정권 잡았을 때에 지원을 받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거남서원도 굉장히 중요한 서원인데 나중에 회철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한산의 문헌서원도 회철 대상된 서원이었는데 다시 복원한 거고, 거남서원은 회철되면서 아예 없어졌고요. 우리가 서원해철령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의 서원해철령.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보니까 서원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맨날 밥만 축내고 맨날 정부 욕만 하고 있고 하니까 서원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때 전국에 한 45개 정도만 남기고 다 없애거든요. 근데 없앨 때 그냥 문만 닫고 조용히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원을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도 없애고 다.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행정력이 강하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수도권, 충청 지역까지는 진짜로 다 없애버려요. 막 때려 부수고. 근데 경상도, 전라도까지 약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는 회철했다 해놓고 건물은 그냥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는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 지역은 거의 없어요. 서원 회철됐으면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도 비교해보면은 저쪽은 되게 좋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건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 해철되고 거남서원 터에도 이렇게 거남이라는 바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묘, 풍옥헌 조수류 뭐 이런 분들의 묘는 잘 남아있죠. 우리 지역에 그런 양반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결국 바닷가였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면들이 기록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려 말부터 계속 왜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구는 그냥 와서 그냥 뭐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다 죽이고 막 뺏고 뭐 불질러서 다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섬으로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섬으로 또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볼 때는 저 섬이 사람이 있으니까 또 왜구가 가지 않냐. 섬에서 다 나와라 해가지고 또 섬을 다 비우는 정책을 하고 할 정도로 왜구가 굉장히 극심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비인, 서천 이런 쪽은 그 왜구 침범이 많았던 기사들이 계속 확인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비인 같은 데는
그 현감이 안 가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 바닷가에 자꾸 왜구 나타나죠. 배가 가다가 빠지면 그것도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이고요. 또 나중에 1500년대 보면은 뭐 소금꾼이 황당선에게 약탈당했다. 이 황당선이라는 거는 이게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배들, 중국 배인지 일본 배인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해적 노릇을 하는 거죠. 이 해적 기사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이쪽 비인 쪽으로는. 그래서 비인 관련된 역사 기록 찾아보면 너무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박이 들어오는 것도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배경도 이런 외국 배가 다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일로 들어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결국 이런 데서 이 마량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가 워낙 이게 발전이 잘 돼, 여기가 관방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안 보이는데, 이게 대동여 지도의 해안선 쪽이에요. 보시면 맨 밑에가 이제 금강이고, 쭉 올라가시면 저쪽에 끝에 조금 튀어나온 게 안면도 쪽이거든요. 남쪽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곡물을 걷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갈 때 이쪽 배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그게 배가 빠지고 막 이런 사고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중간중간에서 지켜줘야 되고 또 외적이 들어올 때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진을 만들어서 지키게 되는데 마량지 저 위쪽에 있고요. 밑에 이제 저건 진짜 사실 보령 쪽이었는데 저게 저 자리보다 밑에가 더 낫다. 얘가 도둔으로 내려오는 게 마량진 1655년에 도둔에 마량진이 생기게 되고요. 서천의 장암진이라고 서천 포구 이쪽이 중요한 수군이 배치되어 있던 그런 중요한 장소였다. 그래서 지금도 도둔에 가보면 저희가 시댁이 여기서 가까워서 가끔 가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양쪽으로 쭉 이렇게 뻗은 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군사들이 배치돼 있고 선박도 배치돼 있고 외적이나 뭐 이런 게 오면 여기서 격퇴하고 여기로 이제 성경도 들어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이렇게 배가 쭉 올라가면요 문제는 안면도를 안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면도 바깥으로 돌아가다가 정말 많이 사고가 벌어지니까 안면도 안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는데 거길 끊어버리는 게 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나중에 그래서 안면도로 바뀌는 것도 이 바닷가 여기 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에 그 곡물 싣고 가는 좋은 로가 바로 우리 앞바다였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관리들이 침탈이 엄청 심했어요. 뭐 큰 이익이 되니까 소금, 뭐 해산물, 전복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가져가고 그 군수들이 다시 자기네 퇴임할 때 엄청나게 그걸 가져가는 걸 뭐 인정 해산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갯벌에서 계속 고생을 해야 돼서 그런 기록도 보면 한겨울에 그 삼배 같은 거 하나 둘러매고 갯벌에서 그거를 채취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쓴 그런 양반이 쓴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란호란 이후에는 도적이 너무 성행해가지고 군수가 그냥 도망갈 정도였고 나중에는 이쪽에는 그 곳이라는 거는 이렇게 육지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런 데에는 국마장, 나라에서 관리하는 말 같은 거 키우는 데로 두거든요. 왜냐면 맨 끝에만 막으면 안 도망가니까 이런 곳이 그런 데로 좋은 데라서 개화조도 도둔고 이런 데들이 또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조선 후기에 중요한 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 향교들이 다 소실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까지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런 기록들도 풍부하게 남아있습니다. 한산의 노경인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버지랑 자식 끌고 피난 가다가 외적을 만나자 내가 이런 비참하게 죽기 싫다 하면서 다 자결해버리는데 나중에 이게 뭐 효자로 표상을 받는다든지 또 의병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의병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집안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많이 크거든요. 우리 의병한 선조를 기리면 선양 사업을 하면서 그 집안이 커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천방사가 조선 후기에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천방산이거든요. 1650년대쯤에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서천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좀 보면
지진, 태풍, 해일, 우박, 폭우, 산사태가 1640년대부터 쭉 벌어져서 나중에 50년쯤 되면은 엄청난 가뭄과 기근으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사회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왕이 바뀌고 막 정신이 없을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에 서천 군수로 왔던 이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린 걸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혜성과 유성 등 기이한 별이 보이고 겨울이 따뜻하니 불길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제를 하려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정치권은 맨날 당쟁만 일삼고 있다. 그리고 서천은 국유지가 많아서 여기서 국유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유지라고 해서 너무 과중한 세금이 매겨져 있고 또 이제 농사 지으려면 둑도 쌓고 해서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겨우 쌓아놓으면 장마 때 없어지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천방사의 중들이 완전히 이제 부패 덩어리라는 이거를 이제 조정에다가 올리게 돼요. 천방사의 그 천방산 전설은 다 아시잖아요. 소정방과 관련된 그 전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천방산에 있는 이 사찰, 천방사가 왕실에서 관리하는 사찰이더라고요. 왕실에서 관리하는 거는 왕족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대신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찰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찰들이 굉장히 위세를 부려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천방사 소속의 승려들이 어찌나 그 힘을 부리는지 서천 군수조차도 함부로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1652년에 아까 그 서천 군수가 상소를 하고 나서 한참 지났잖아요. 1664년이 됐는데 54년에 상소하고 64년이 됐는데 충청 감사가 알아보니까 여전히 그놈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상군수한테 다 잡아들이게 시키는데 나중에 그래도 다 잡아들이고 뭐 했는데 보니까 승려들이 조총과 활까지 들고 나와서 저항하고 화약으로 자기네 절을 막 폭파시키고 주변에 사는 그 사대부 양반들 집도 불질러버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압을 하고 난 결과를 봤더니 조정에서 오히려 감사랑 그거를 이끌었던 영장이라는 그 벼슬아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징계를 내려줘요. 그래서 왜냐면은 승려들이 산으로 숨어들었는데 굳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붙잡아들인 게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뒷배경에는 아마도 아까 원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족의 그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걸 비호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사랑 영장이 징계받아서 벌을 받고 나중에 동춘당 송중길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반대해 줍니다. 왜냐면은 반란한 적을 토벌했는데 어떻게 그 감사를 감옥에 가두냐 하면서 오히려 무리를 선동했던 승려를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천방산도 헐어버려서 중건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천방산을 비호했던 왕족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나와가지고요. 정말로 헐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천방산을 찾아보면 천방산이 서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같은 전설 가진 천방산이 군산, 그다음에 우리 시초면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고 청양에도 있고 예산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어요. 천방산이라는 산도 이름이 있고 전설도 다 똑같아요. 그 백제를 멸망시키러 왔던 그 소정방 그 세력이 여기다가 1000개의 절을 지으면은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막 방을 10개, 뭐 1000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서천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우리 서천이 중요한 건 이제 금강포구, 한산모시 이런 거죠. 보면 1500년대 금강에 이렇게 진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배가 많이 다니니까 이런 포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조선 후기에 택리지 같은 데 보면, 이 내포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성주산의 서편이 바로 비인과 남포인데 땅이 기름지고 큰 바다에 접해 있어서 생선, 소금, 뭐 이런 것들 거래하는 이익이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산의 남쪽은 서천, 한산, 임천인데 진강가다. 진강이 이제 금강을 뜻하는 얘기죠. 그리고 땅이 모시 가꾸기에 알맞아서 모시로 얻는 이익이 전국에서 첫째다. 또 강과 바다 사이에 위치해서 백길의 편리함이 굉장히 좋고 또 진강 남쪽으로 전라도와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포구 상권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이라는 거가 서울이 아닌 이런 지방시장은 1400년대 전라도에서 처음 생기고요. 우리 충청도는 1500년대부터 생긴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 금강 주변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뭐 이게 장날이 다 기록이 엄청 자세하게 잘 남아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시면 저거 지금 메뉴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서천장과 비인장이 2일과 7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바뀌거든요. 똑같은 날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왜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러면은 그 범위가 그만큼 확장됐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금강에서는 강경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국내에 뭐 3대 장, 그 당시 이제 저 북한 땅까지 다 포함했을 때 3대 장 안에 들어가는 게 강경장인데 그게 활성화되니까 금강 포구에서 강경까지 가는 그 길에 있는 시장들도 다 전부 굉장히 번성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길산장이 굉장히 부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근데 우리 한산모시 같은 경우는 너무 역사가 깊습니다. 뭐 완전 조선 초기 시에도 보면은 모시 잎새 바람에 뒤집히니 검푸른 물결이 일어난다. 완전 조선 초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도 모시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것들. 다산 정약용이 뭐라고 하냐면 서북지방의 담배, 한산의 모시, 전주의 생강, 강진의 고구마, 황주 지방의 지황. 이게 논농사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모시를 심으면은 그 벼보다 10배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한산 다 모시하는 그런 고향이 되는 거죠. 춘향전에도 나옵니다. 춘향전에도 보면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 없게 해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호 봉장에 들어있으니 그 옷 내어 팔아 한산모시 바꾸어 물새 곱게 덮어짓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산모시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거에 어떤 상징 같은 게 되고요. 보면은 뭐 서유구에 거기도 보면 저 1800년대에 쓴 기록도 한산, 인천, 서천의 그 모시는 나라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시가 완전 이제 돈과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진상용으로 모시를 싣고 가는 배가 있었는데 탈취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충청감사가 보면은 노비한테 모시를 곡물로 바치라고 시켰어요. 두 사람이 한 필씩 내라고 했는데 한산모시가 엄청 가늘잖아요. 이 가는 거는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운데 두 사람이 한 필 내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가느다란 거를 조금 굵게 만들자. 그걸 감사가 의견을 냈더니 이게 좀 굵어지니까 아무도 그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한 필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한 필 내는 걸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됐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모시는 뭐 저산파릅 유명한 거 다 아실 테고요. 거기에 뭐 이게 나중에 저산파릅을 중심으로 보부상이 활동하게 되는 과정 하면서 이 한산 서천의 이 모시는 하여튼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한산시장이 1770년대 개장된 것도 이것도 엄청 빠른 시기거든요. 이것도 모시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조선시대의 다양한 뭐 모습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기록을 많이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뭐 시간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많이 못한 게 죄송합니다. 오늘 비 와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